우리가 반도체 이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주자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시크리컬이라 그러지 경기 민감중 뭐 대표적 뭐 이제 사이클이 돌아버리잖아요. 한국 증시 한 단계 또 레벨업해요. 결국 주도주가 올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되지만 작년만큼은 못 올라요.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잘났냐? 저는 원전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반도체가 사실 시장의 여전한 중심이긴 한데 투자자들은 사실 또 넥스트를 좀 찾잖아요. 반도체 이후 좀 고민해야 할 단계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반도체만 갈 수는 없어요. 어떤 장이든 이제 물론 이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의 쏠림 현상은 있지만 강세장이 좀 오래 가려면 주도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파트너가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너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 예,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업종이니까 바이오도 요즘에 좋죠. 뭐 충분히 자격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잘 움직여 준다면 반도체가 좀 쉬어가도요 시장 계속 레벨업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이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주자는 저는 바이오 쪽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게 지난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요즘에는 뭐 관심들은 없지만 흔히 시크리컬이라 그러죠. 경기 민감중 뭐 대표적으로 철강 뭐 석유화 뭐 이런 지금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아 그런 업종을 뭐하러 해 막 아마 굳이 왜 AI 시대 공급 과잉에다가 근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산업이 시총 엄청 컸어요. 옛날에 뭐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이게 중국 때문에 이제 힘들어져서 이렇게 시총 쪼그라들고 돈도 못 벌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 시크리컬도 되게 중요한 기관 산업입니다. 작년에 막 여천 NCC가 뭐 부도나니 막 이랬지만 결국엔 어쨌든 이제 경구가 살렸죠. 살렸고 지금 유럽, 미국, 일본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회사들이 많이 감산도 하고 구조종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여기서 이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크리컬 업종이 만약에 이제 사이클이 돌아버리잖아요. 한국 증시 한 단계 또 레벨업해요. 전통 산업까지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반도체에 쏠렸던 부분들이 이런 걸 확산이 되면서 되게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제에서 제일 좀 약간 취약점 중에 하나가 중국과 경쟁에서 이제 위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크리컬이거든요. 네, 반도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도 당연히 경기가 개선되고 뭐 국내 내수도 좋아지겠죠. 고용도 괜찮아지고 설비 투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넥스트는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에 시크리컬 관련주들이 이제 좀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회복을 하는 거. 예,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도 왜 중요하냐면 건설 경기가 좋아야 내수가 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 투자가 9.5% 줄었대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올해는 아마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설 투자까지 늘어난다면 여기도 시크리컬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산업이 이제 진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통 산업의 부활도 이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더 나쁘게 볼 게 있냐 이거죠. 오히려 여기서 저는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철강, 석유화학이나 건설은 사실 조정이 계속 길었는데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올해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이렇게 조금 봐도 되나요? 가격만 싸다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주가 빠지면 싸 보이긴 하지만 업황이 더 안 좋으면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석유화학부터 그런 사이클인데 적어도 올해는 일단 업황은 돌릴 거라고 보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서는 아닌데 일단 공급은 준단 말이에요. 철강도 감산 작년부터 좀 했죠. 석유화학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하거든요. 거기다 석유화학이 좀 좋아지는 점이 유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 원유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원재료를 쓰니까 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은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진짜 힘들었죠 다. 예, 이 보릿고개 지나서 이제 살아날 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소비하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소비 경기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렇게 돈 풀면 사람들이 일단은 뭐 세금도 깎아주고요. 환급해주죠. 거기다 관세로 받은 거 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금리 깎아주죠. 막 이런 거 종합해 보면 휘발유 가격도 떨어뜨릴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 가처분 소득이 들어요. 그럼 사람은 소비하거든요. 그 소비가 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소비가 늘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소비 쪽에서 들어가는 제품들이 보통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 만드니까 기반이 우리 코로나 때 그래서 석유화학주도 엄청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 수요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그 정책은 결국엔 지금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 석유화학 소비도 좀 그러니까 수요도 늘리게 하지 않을까. 공급은 줄 거고. 그래서 한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시크릿컬을 한번 저는 주도주로 편입하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의 일정 부분 워낙 지금 비어 있는 쪽이니까 부담 없이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방원 이쪽은 조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방호는 작년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막 여러 지금 정책들을 하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친 것 같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쟁 이슈가 터지면 일단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디랑 막 싸운다 그러면 그래서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도 막 중국 때렸잖아요.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조방원한테 너무 좋은 이슈죠.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조선방산 지금 올라가는 거는 갑자기 지난주부터 베네수엘라 치면서 막 그린랜드 얘기 나오고 콜롬비아, 멕시코도 치겠다. 이러니까 전쟁 이슈 터지니 방산주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국방 예산 지금 9천억 달러 되는데 내년에 1.5조 달러로 늘리자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 군함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같이 가버리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이 섹터는 움직입니다. 조방호는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주도주가 올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되지만 작년만큼은 못 올라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주도주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논란이 있는 게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잘났냐 저는 원전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조선 왜냐면 원전이 왜 저는 좀 괜찮냐고 보냐면 조선 방사는 이미 수주가 많이 나왔죠 작년에도 근데 원전은 아직 미국 수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주 기대감이 원전이 좀 큰 것 같아서 원전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원전은 주의하실 게 약간 지금 아직은 돈을 버는 업종 아니에요. 이게 사이클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좀 단점인데 원전주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꺾여버리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2월에 되게 약했어요. 이 섹터들이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요새 지지율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가 진짜 중요하죠. 중간 선거에서 혹시 트럼프가 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섹터들은 좀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2차 전지가 급등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가 너무나 좀 중요하긴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 포함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밸류에이션, 뭐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낮았고요. 전 세계 완성차 중에 꼴찌였어요. PER이 5배로 일본의 토요타가 한 10배 받았으니까 심지어 혼다보다 우리가 돈을 더 잘 버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낮았죠. 근데 한국 자동차를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와서 PER이 한 8배까지 와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한 중간 정도는 왔어요. 상단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싼 건 아니죠.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10배가 안 되니까 비싼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았는데 이제는 얼추 좀 맞춰가곤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 실적보다도 로봇이죠. 거기서 워낙 아틀라스가 인기를 많이 끌어서 한번 로봇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PER을 올려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로봇주들 PER 계산도 안 됩니다. 로봇주들은 적자라 PER로 계산을 안 해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자동차가 본업이니까 그래도 8배인데 여기에 로봇 모멘텀 붙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저는 좀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좀 단계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그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올해 현대차가 보여준 이 그림들 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성과가 좀 어쨌든 이게 그 스케줄대로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28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올해 일부 시험 모델을 그 현대차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한 번씩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28년도에 그 이슈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현대차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 5만 장 받기로 했으니까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미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아직 이제 들어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걸 받아서 학습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대차는 실적은 뭐 올해는 좋아요. 좋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결정하는 거는 약간 테슬라 비슷하죠. 로봇 기대감을 얼마나 이제 잘 심어주느냐. 그게 주가에 이제 그 위를 좀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조정 나온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언급해 주시지 않은 것 중에 이사님이 보시기에 올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업종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꼭 이게 다코스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엔터죠. 엔터를 좀 괜찮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BTS가 이제 컴백을 3월 20일 날 하니까 그게 있고 1월 20일인가 그 콘서트 일정이 나온대요. 이제 그 몇 회 하느냐가 중요해. 지금 시장은 65회 한다고 예상을 하는데 진짜로 65회를 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올해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했는데 아쉬운 게 한알령을 이거 해제한 건지 안 한 건지 되게 좀 애매하게 결론이 나와서 근데 대통령 발언을 보면 해제는 한 거는 같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천천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물은 나온 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의 K-팝 아티스트 한 그룹이 중국에서 1000석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열어야 된대요. 그게 조건이라고요. 그게 되면 그걸 허용해주면 이제 한알령이 해제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올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열리는 거죠. 중국 시장은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시장이에요. 거기 콘서트 하면은 없는 매출이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저는 열릴 거라 보기 때문에 엔터주 뭐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런 거보다도 아직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 계속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다크호스는 이것도 뭐 중국과 연결될 수 있지만 호텔 사업 호텔 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한일령이 되게 클 것 같아요. 한일령 때려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되게 빠른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왜냐면 경주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다분히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 견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약간 팽시키고 한국과 좀 이제 협력하자. 예,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령이 쉽게 안 풀리겠죠. 일본을 이제 일본 가지 마라. 그 중에 일부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인들이.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방콕, 두 번째가 도쿄인데 3위가 서울이었대요. 이 순서가 뒤집히겠죠. 예,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나라 이제 저는 호텔 기업들이 왜 호텔도 똑같죠. 반도체 비슷해요. 수요는 갑자기 지금 외국인들 와서 폭발하는데 이게 없어요. 호텔을 줄였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성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객실 단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저는 다코스는 이제 그쪽 엔터랑 호텔 쪽 서울 호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를 좀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확산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까지는 대형주 장세인 것 같아요. 아직은 중소형주들이 그냥 코스닥 활성화 대책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정부가 이제 1월 중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쨌든 저는 코스닥도 간다고 보고 지금 워낙 코스피가 세지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 다음에 코스닥에 뭔가 정책이나 개인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 코스닥도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예열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다음에 확산은 될 수 있다. 그 시점은 그렇게 뭐 오래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한번 코스닥 중소형주로 매기 확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코스닥 내가 갖고 있다. 아 근데 코스피만 좋으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저는 교체하지 마시고 한번 좀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는 바이오고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들이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율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올해는 조금 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달러가 조금 약세일 것 같고 원화가 좀 강세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1,400원대 이 환율이 이제 뉴 노멀로 좀 받아들여진 지금 시대에 올해는 조금 환율 변동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근데 이제 작년에는 환율이 뭐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예, 높았던 이유가 근데 과거랑 너무 다른 게 이제 너무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나 기업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내국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 합쳐서 내국인 매수가 너무 많았어요.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그리고 요즘에 그 퇴직연금에서도 해외 채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만 이제 해외 ETF 이런 것들 많이 투자들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뭐 S&P 500 ETF 뭐 아니면 미국의 그 30년물 뭐 해외 채권, 뭐 미국 채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요가 이제 과거보다 월등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환율이 좀 올라간 건데 작년에 사실은 우리 내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그냥 옛날처럼 샀으면 환율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 10월부터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했던 거고, 또 한 가지가 그거였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일본 이제 공통사항인데 이 나라들이요 달러 대비 다 약했어요. 우리만 약한 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약했고 대만도 비슷해요. 근데 공통점은 뭐죠?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은 미국의 제조업 파트너예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했죠. 미국에 투자해라. 다 거기 속한 기업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돈 투자해야 되니까 환율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환이.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국의 파트너가 된 대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대가 때문에 원화 가치, 엔화 가치, 대만 달러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이건 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환율 올라간 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미국 파트너가 됐다는 건 또 좋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환율인데 주가 올라간 게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환율 오르면 이제 주가 빠진다는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공식이 저는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외 순 자산도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도 하세요. 아 그러다 진짜 외환보유가 없어서 위기 터지면 어떡하냐, 환율 올라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걱정들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터지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엔비디아 팔아버리시면 돼요. 팔고 현금화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빚이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해외 자산이 많아요. 그걸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기네 뭔가 위기 터지면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위기, 코로나 때 우리나라 자산 다 던져버렸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우리나라가 정말 뭐 반도체가 적자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위기로 보진 마시고, 다만 이제 작년에 그 높았던 환율이 이제 올해는 조금 그래도 좀 낮아진다고 보는 게,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더 많을 거예요. 반도체 이익이 역대급일 거고,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일단 편입은 해야 되거든요. 달러가 일단 들어올 거고, 거기다 MSCI 지금 선진지수 편입하려고 외환시장도 24시간 지금 이제 아예 개방하겠다. 이거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6월에 그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 그게 만약에 되면 이제 선진지수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1년 후에 결정되지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되겠다 싶어서 돈을 미리 넣는 거죠. 물론 이제 나가는 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환율은 오히려 좀 올해는 약간 봄을 좀 지나면 저는 좀 이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국내 뭐 주도주와 미국 AI 관련주 비중 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데 자기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죽어도 미국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한테 뭐 한국 아무리 좋아요 얘기해봐야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미국에서 그럼 뭐가 좋을까? 근데 이거에 제가 뭐 알파벳 얘기는 해드렸지만 알파벳이 성공할지 안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 지금 그냥 제가 공부하고 M7을 분석하고 또 제미나이도 써보고 챗GPT도 써보고 워런 버핏의 생각도 들어보고 지금 1년에 이런 CEO들이 인터뷰 본 결과 아 데이터 시대구나. 데이터 장악관에서는 구글이네 알파벳이네 제미나이 써보니까 챗GPT보다 나은데 다시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네 이런 거 이제 제가 느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평가거든요. M7을 추정하는 ETF를 하셔도 좋고 기업의 뭔가 엣지를 찾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골라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직접 써보기도 하고서 그런 결론을 내서 그게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국 투자라고 좀 권유를 하잖아요. 뭐 세금도 그렇죠. 깎아주겠다는 뭐 그런 RIA 계좌도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정부 정책에 저는 맞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고민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저는 그래요. 어쨌든 한국 비중이 높은 게 더 좋다. 비중으로 따진다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어쨌든 600에서 700 정도는 한국하고 나머지 한 3, 400 정도는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100%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좀 높은 게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만 할 필요는 없고요. 일정 부분 섞어가면서. 왜냐면 이게 미국 주식의 좋은 점이 달러를 갖고 가니까 그건 또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구성하셔서 그 안에서 좀 엣지 있는 기업으로 잘 구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4,600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단과 그 이후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